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잘못이요? 어머니는 그냥 오래 살았다는 게 죄죠. 그날 병실 안에서 모든 진실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한 여자의 삶이 단 한 사람의 거짓말로 송두리째 뒤집어졌죠. 남들이 보기엔 화목한 집. 하지만 그 안엔 며느리의 미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삶을 조작했고 심지어 그 죽음마저 계산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실의 천장 구석 작은 카메라 하나가 모든 걸 찍고 있었다는 걸. 그녀가 무너지는 순간 진짜 인간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벌어진 조용한 전쟁. 이건 단순한 사연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서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이런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정희예요. 올해 65, 평생 김밥을 말며 살아온 여자예요. 시장에서 서서 하루 종일 김밥을 팔던 그 손으로 저는 제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제겐 오직 한 가지 소망만 있었죠. 아들 도윤이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따뜻하고 품격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요. 그렇게 제 손에 생긴 굳은 살이 도윤이의 미래가 될 거라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게요. 내가 가장 원했던 그 품격이라는 게 결국 내게 가장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제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랜드 하얏트 연회장, 하얀 백합 냄새와 샴페인 거품, 반짝이는 샹들리에 전부 제 세상과는 너무 먼 풍경이었죠. 전 그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 결혼식이 내 아들의 새로운 출발이길 바랐거든요.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야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그 하얀 결혼식장 안에서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굴욕을 당했어요. 결혼 행진곡이 울리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윤서진, 내 새 며느리였어요. 연예인처럼 화려했죠. 하얀 드레스, 보석,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그런데 전 그 눈부심 속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에요. 도윤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결혼식을 평가하는 눈빛. 마치 이건 내 무대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죠. 아니, 불안이라기보다 본능이었어요. 이 아이는 사랑하러 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차지하러 오는 사람이구나 하는 냄새요. 식은 기계처럼 흘러갔어요. 서약하고 반지 끼우고 박수치고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전 그저 그 틈에서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제 손에서 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에서 나는 그 탁탁거리는 소리. 그 소리가 이 화려한 사람들 틈에서는 너무 거칠게 느껴졌어요. 그때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 신랑 어머니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사실 저는 멋진 말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란다는 말,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단상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작게 속삭였죠. 저분이 신랑 어머니야? 시장에서 막 온 것 같은데? 그 한마디가 등 뒤를 찔렀어요. 하지만 웃었어요. 괜찮다고, 이런 말쯤은 익숙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마이크 앞으로 섰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서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하얀 드레스가 천천히 바닥을 스치고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어요. 그 붉은 빛이 조명에 반짝였죠. 전 잠깐 착각했어요. 아, 나랑 건배라도 하려나 보다. 그래도 사람들 앞인데
가족이 됐다는 표시를 하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움직였어요. 손목이 부드럽게 꺾이더니 그 붉은 샴페인이 내 얼굴로 쏟아졌어요. 차가운 액체가 눈을 덮고 코로 흘러내렸어요. 하얀 실크 블라우스는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죠.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어요. 누군가 컵 떨어뜨린 소리, 숨 죽이는 소리,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들리다 멈췄어요. 그리고 서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체면 좀 지키세요. 요즘 누가 김밥 냄새나는 옷 입고 결혼식에 와요?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또렷하게요. 순간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김밥을 싸던 그 손, 아이를 안고 울던 그 손, 새벽 시장에 서서 떨던 그 손. 그 손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샴페인은 계속 제 머리에서 흘러내렸고 블라우스는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액체 속에서 저는 오히려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분노보다 깊고 눈물보다 오래된 무언가. 사람들은 속삭였어요. 저게 진짜 시어머니야? 창피하다. 시장 냄새 난다. 그 목소리들이 귀에 박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제 안에서 무언가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건 부서진 게 아니라 오히려 풀려난 거였어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어떤 줄이 끊어진 거예요. 전 고개를 들었어요. 서진이의 얼굴을 똑바로 봤죠. 그 애는 승리한 사람처럼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알았어요. 저건 전쟁의 시작이에요. 전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아이는 나를 모욕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요. 나를 그냥 사라질 사람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 인생이 그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죠. 내 손으로 무에서 회사를 일으켰고 사람들 밥 한 끼에 웃고 울며 살아온 내가 그렇게 만만할 리가요. 그래서 전 웃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요. 그저 모든 걸 기억했어요. 그녀의 말투, 표정, 내 아들의 무표정한 얼굴, 아무도 다가오지 않던 그 순간의 공기까지 전부요. 전 평생 장사를 하며 배웠어요. 잊지 말아야 할 건 돈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걸요. 사람의 얼굴, 말, 태도. 그게 결국 돈보다 큰 값이 된다는 걸요. 그날 전 모든 걸 내 머릿속에 저장했어요. 아주 차갑게, 정확하게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제 발밑으로 떨어지는 샴페인 방울이 붉게 빛났어요. 조명 때문에 그게 마치 피 같았어요.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지만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었어요. 불편하고 어색하고 불안한 웃음이었죠. 사회자는 서둘러 다음 순서를 소개했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돌리고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 모욕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할 불씨가 될 거라는 걸. 호텔을 나와 복도로 걸어가면서 금박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젖은 머리, 구겨진 블라우스, 붉은 얼룩. 그게 너무 비참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강한 박동이었어요. 내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였죠. 전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래,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끝내줄게. 세상 사람들은 저를 김밥 아주머니로 기억하겠죠. 하지만 그건 제 인생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에요. 제가 세운 정한푸드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부르지 못할 거예요. 그날 결혼식에서 샴페인을 맞던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서진이라는 여자가
제 얼굴에 부은 건 술이 아니라 전쟁의 신호였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싸우는 법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택시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많은 창문, 수많은 사람들, 그 사이를 빛처럼 쏟아지는 자동차 불빛들. 그 불빛 속에서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젖은 머리, 끈적한 블라우스, 그리고 눈동자. 그 눈 속에는 수치심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결심이었죠. 택시가 멈추자 낡은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저를 맞았어요. 회색 콘크리트 벽, 부서진 우편함, 비에 젖은 철제 계단. 아들은 이런 곳에서 사는 게 창피하다고 했지만 이곳은 제 인생의 모든 게 담긴 집이에요. 제가 일어났던 곳, 무너졌던 곳, 그리고 다시 일어설 곳이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방 안은 어둡고 공기엔 낡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죠. 스탠드 불빛 하나를 켰어요. 노란 불빛이 천천히 방을 덮으며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을 비췄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찍은 마지막 사진, 아들이 대학 합격했을 때 웃으며 찍은 사진, 그리고 정한푸드의 첫 간판 사진.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어요. 김밥 하나로 세상을 이긴다. 그건 제 인생의 문장이었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샴페인 자국이 남은 블라우스를 내려다봤죠. 얼룩은 이미 마르고 진한 붉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피 같았어요. 맞아요. 제 존엄의 피였죠. 그 여자가 뿌린 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어요. 저의 지난 40년을 짓밟은 거였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욕 덕분에 저는 오랫동안 봉인해뒀던 진짜 나를 다시 꺼내게 됐어요. 침대 밑으로 손을 넣었어요. 익숙한 감촉. 차갑고 단단한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죠. 살짝 밀어 꺼내자 먼지가 흩날렸어요. 감나무로 만든 낡은 상자. 누군가는 그저 오래된 바느질 상자라고 하겠지만 이건 제 제국의 심장이에요.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나무가 오래돼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그 소리엔 시간이 묻어 있었어요. 잉크 냄새, 종이 냄새, 오래된 기억의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안에는 비닐로 감싼 서류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죠. 제 손끝이 떨렸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의 떨림이었어요. 첫 번째로 꺼낸 건 창업 계약서 원본이었어요. 1987년 정한푸드 설립일. 볼펜으로 꾹 눌러 쓴 제 서명, 그리고 도장. 그 도장은 아직도 제 손에 남은 굳은 살처럼 선명했죠. 그 다음엔 주식 증서. 제 이름 아래 적혀 있었어요. 한정의 보유 지분 73%. 누구도 모르는 진짜 지분, 진짜 권한. 겉으로는 다 양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저만 아는 비밀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붉은 천에 감싸진 도장 하나. 회사 본사 금고에 있는 공식 도장의 쌍둥이. 서진이는 이 세상에 그게 하나뿐인 줄 알겠죠. 하지만 이건 그녀의 계산에 들어있지 않은 진짜 도장이에요. 제가 모든 계약서의 그림자에 남겨둔 힘의 상징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쳤어요. 오태석 변호사. 30년 전 지하 단칸방에서 일하던 젊은 남자. 그때 그는 말했어요. 대표님, 혹시 모를 날을 위해 하나 더 만들어 두세요. 그 혹시 모를 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낡은 폴더폰을 집어들었어요. 요즘 세상엔 어울리지 않는 전화기지만 저한텐 이게 훨씬 믿음직했어요. 번호 목록을 넘기다 오태석이라는 이름에서 멈췄어요. 벨이 3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누나, 이제 전화 주실 때가 됐네요. 그 한마디에 피가 끓는 듯 했어요.
태석 씨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일이 어떤 의미인지. 그날이 왔어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증거 아직 가지고 있죠? 짧은 침묵 뒤에 들린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물론입니다. 누나가 말씀하시면 언제든 움직일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입가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아니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지게 해야죠. 그게 제 방식이니까요. 김밥도, 인생도, 복수도. 서두르면 맛이 없어요. 전화가 끊기자 방안이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어요. 마치 오래된 엔진이 다시 시동 걸리는 소리처럼. 저는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해 상자 안에 넣고 단단히 봉인했어요. 그리고 상자를 다시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죠. 그건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될 전쟁의 무기고였어요. 그 다음엔 찬물에 손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 젖은 머리카락, 굳은 주름, 그리고 낯선 눈빛. 그 눈은 오래전 시장통에서 새벽을 버티던 제 눈이었어요. 젊었을 때에 강했던 그 여자가 다시 깨어난 거예요.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거울 속 제게 속삭였어요. 이건 이제 시작이야. 샴페인 자국이 남은 블라우스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얼룩은 지워지지 않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그건 제게 상처가 아니라 기억할 이유가 될 테니까요. 그날 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는데도 머릿속이 너무 또렷했어요. 서진이의 차가운 얼굴, 아들의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법정에서 당당히 그들을 마주하는 내 모습, 모든 게 또렷하게 그려졌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미래처럼요. 내일도 저는 시장에 나갈 거예요. 낡은 천막 아래서 김밥을 말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아이고, 아직도 일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할 거예요. 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모를 거예요. 그 평범한 김밥 사이사이에 얼마나 정확하고 냉정한 복수의 계획이 숨어 있는지. 복수는 급히 끓이면 쓴맛이 나요. 천천히 약불로 맛이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저는 기다림의 달인이거든요. 김밥으로, 인생으로, 그리고 지금 이 복수로요. 불 꺼진 방 안, 노란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빛이 상자 위를 스치며 반짝였어요. 마치 상자 속 무언가가 깨어날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고요했어요. 창문을 살짝 열자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식탁볼을 건드렸어요. 그 바람에 참기름 냄새, 끓는 사골향,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밤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죠. 저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마음이 분주하면 손이 따라가는 게 평생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며칠 전 아들 도윤이가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낯설 정도로 들떠 있었죠. 엄마, 만나보실 분이 있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그 한마디에 국자로 젓던 된장국이 넘쳐버렸어요. 진짜라니.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도 며칠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으로는 김밥을 말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만나보실 분이 있어요. 기뻤어요. 솔직히 그랬죠. 하지만 그 기쁨 밑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선 불안이 깔려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이상한 게 생겨요. 좋은 일 앞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버릇이요. 이게 진짜 괜찮은 일일까? 혹시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촉 같은 게 있었죠. 저녁 6시.
식탁 위엔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매와 무늬 도자기, 직접 만든 장아찌, 정성껏 썬 김밥, 김이 솔솔 나는 찌개. 그릇 하나하나가 제 손때 묻은 역사였어요. 젊은 시절엔 그릇보다 아들이 먼저였고 돈보다 밥이 먼저였죠. 그날은 그런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얘의 그 환한 목소리.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더군요. 새 셔츠, 빳빳하게 다린 바지,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 사람이 누굴 만나러 갈 때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났어요. 지금 주차 중이래요. 엄마, 제발 그냥 평소처럼만 해요. 네. 그 말이 좀 웃겼어요. 내가 평소에 얼마나 별나게 굴었다고 그런 부탁을 다 하나 싶었죠. 그래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때였죠. 윤서진. 그 여자가 문턱을 넘던 그 순간 뭔가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인데 낯익은 느낌이 있었어요. 겉으론 완벽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티끌 하나 없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완벽함이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정밀하게 조립된 기계 같았어요. 한 선생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끄러지듯 부드러웠지만 온도는 없었어요. 공손하다보다 계산적이다가 더 가까웠죠. 아들은 들뜬 표정으로 옆에서 서 있었어요. 엄마, 이분이 서진이에요. 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어서 와요. 많이 힘들었죠? 먼 길 왔는데. 그녀는 제 손을 잡았지만 손끝만 닿았어요. 온기도 진심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상이 차려진 거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음식 위에 마지막 고명을 정리하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제 눈은 그 여자를 놓치지 않았어요.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무얼 보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다 봤어요. 그녀의 눈은 방 안을 훑고 있었어요. 소파의 낡은 천, 다시 칠해야 할 벽, 오래된 장판. 평가 중이었어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환경을 평가하는 눈빛이었죠. 정말 멋진 집이에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담긴 억양 하나로 다 알 수 있었어요. 칭찬이 아니라 관찰 보고서였어요. 마치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는 뉘앙스처럼요. 저는 조용히 음식을 권했어요. 김밥이랑 찌개 좀 드세요. 시장할 텐데. 그녀는 작은 숟가락으로 찌개를 한 입 떠서 맛봤어요. 참 전통적이네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놨어요. 칭찬이라면 따뜻해야 하는데 그 말은 냉장고에서 꺼낸 쇠붙이 같았죠. 아들은 신나서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가요, 이 회사 처음 세울 때 진짜 대단했어요.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그녀는 웃었어요. 적당한 감탄사, 적당한 고개 끄덕임. 그런데 그 눈빛은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었어요. 사업 계획서를 읽는 눈빛이었어요.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수익 구조를 따지는 눈빛. 대단하세요, 선생님. 정한푸드 요즘 해외에서도 주목받더라고요. 혹시 투자 제안 같은 건 고려 안 하셨어요? 그녀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말을 꺼냈어요.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 앞에서 첫 만남 자리에서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싸늘해졌어요. 아들은 모르겠죠. 그 애는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계산의 언어였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잠시 화장실에 간 아들을 두고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섰어요. 이 동네 참 정겹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도윤이가 그러던데 선생님이 이사할 계획도 있으시다면서요? 강남 쪽으로요?
그 말에 손에 쥔 수세미가 멈췄어요. 그래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그때 봤어요. 가면 뒤에 진짜 얼굴. 냉정하고 단단하고 이미 계획을 세운 사람의 눈빛. 하지만 곧 다시 미소가 돌아왔어요. 아,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래도 선생님 연세엔 좀 더 편한 곳으로 가셔야죠. 이 계단 힘드시잖아요. 그녀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오래된 불덩이가 일었어요. 그녀의 말 속엔 존경이 없었어요. 노인을 걱정하는 마음도 아니었죠. 이제 물러나야 할 때라는 선언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을 배웅하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어요. 차 안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이 유리창 너머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이제 남은 건 다음 단계라는 듯한 표정. 집안은 조용했어요. 식탁엔 반쯤 남은 김밥과 식은 찌개가 남아 있었어요. 손을 뻗어 김밥 한 줄을 집었어요. 식었지만 맛은 여전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의 김밥은 유난히 쓰게 느껴졌어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 아이는 마음이 아니라 계산기로 사람을 고르고 있어.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지만 방 안 어딘가에 남아 오래 맴돌았어요. 그 후로 모든 게 너무 빨리 흘러갔어요.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회사 안에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신문 기사에 작은 문장이 실렸죠. 정암푸드, 젊은 경영진 영입으로 세대 교체 선언. 그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켜봤죠.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회의 자리에서 내 말을 끊고 직원들 앞에서 조용히 웃으며 나를 무시했어요. 그런 방식은 이제 구식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회사 주방에서 김밥을 말고 있는데 그녀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요즘 이런 거 직접 하시는 분 없어요. 손으로 김밥 말면 우리 브랜드 이미지 떨어져요. 그녀는 코끝을 찡그렸어요. 그 냄새가 불편하다는 듯이. 그 순간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 투성이 손, 칼에 베인 자국, 수십 년을 버텨온 흔적들. 이 손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고 회사를 세웠고 지금의 그녀까지 만들었는데 그녀는 그걸 수준에 안 맞는다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태석 씨, 모든 회의 기록 남겨요. 오늘부터 전부요. 그가 놀란 듯 물었어요. 무슨 일 생기셨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곧 생길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녀가 단지 무례한 여자가 아니라 나를 무너뜨릴 준비가 된 여자였다는 걸. 하지만 그 여자는 몰랐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빌린 카트 하나로 회사를 세우고 겨울 새벽마다 김밥을 말며 눈물을 삼킨 여자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부터였어요. 제 안에서 아주 조용한 전쟁이 시작된 건, 그리고 그 전쟁의 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거예요. 송파구 복지센터의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오래 들으면 머리가 지끈거릴 만큼 신경을 긁는 소리였죠. 저는 그 소리를 40분째 듣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볼트로 고정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요. 마치 누군가 노인이 이 의자를 훔쳐갈까봐 일부러 못질을 해둔 것처럼 말이죠. 그동안 서진이는 복지센터 직원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새벽 3시에 밖으로 나가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교묘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2블록 떨어진 데서 찾았는데요.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완전히 헷갈려 하셨어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제 방 침대 위에서 평소처럼 잠들어 있었죠. 사회복지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해 보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제 이야기를 다 써놓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치매를 겪는 사람, 흐려지는 노인, 독립성을 잃어가는 사람, 그녀는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듣기 전에 이미 판단을 마친 눈빛이었죠. 한 선생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요. 목요일이에요. 10월 15일.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 저녁엔 비 온다고 했죠.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더 말할 수도 있었죠. 오늘이 우체국 연금 지급일이라는 것, 시장에 고등어가 싱싱하게 들어왔다는 것, 대통령이 오후 2시에 경제정책 연설을 한다는 것까지 제 머리는 언제나 또렷했습니다. 수십 년간 장사하며 거래처와 단골 손님을 기억해온 습관 덕분에 어쩌면 젊을 때보다 더 명확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서진이는 그 반대를 증명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으세요. 서진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거짓된 다정함으로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이죠. 오늘은 괜찮으신데 헷갈리실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사회복지사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펜 끝이 제 인생을 평가하는 듯 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 복지사가 비싼 옷을 입고 비싼 향수를 뿌린 서진이의 말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까? 저의 말은 그 앞에서 얼마나 무게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녀는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저를 끌고 왔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요. 좋은데 구경하러 가요. 그렇게 말하곤 결국 복지센터나 병원, 요양원으로 데려왔죠. 그리고 매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스레인지를 끄는 걸 잊었다고, 주소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심지어 그녀를 엉뚱한 이름으로 불렀다고요. 이런 말들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인이란 이름 아래선 작은 실수도 불길한 징조가 됩니다. 그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인지 평가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치매 검사를 말하는 거죠? 제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서진이의 손이 제 어깨를 조금 더 세게 눌렀습니다. 다른 사람 눈엔 다정하게 보였겠지만 저는 느꼈죠. 그 손에 실린 은밀한 메시지를요. 조용히 해요. 내가 불리해질 뿐이야. 검사는 금세 끝났습니다. 대통령 이름, 날짜, 간단한 산수 문제. 하나도 틀리지 않았죠. 복지사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의심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서진이는 이미 다음 이야기를 짜고 있었습니다. 아, 공부하셨구나. 그녀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제집을 미리 보시더라고요. 테스트 있는 걸 알고 준비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답을 말해도 틀려도 결과는 같았죠. 무엇을 해도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하세요?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죠. 그건 또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주차장 앞 바로 눈앞에 그녀의 차가 있었지만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일부러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여기요.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실망했겠죠. 헷갈려하는 노인의 모습을 찍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할 정도로 자주 그녀의 휴대폰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물을 고를 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순간마다요. 그녀의 카메라가 조용히 제 삶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상이 세상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SNS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 친구 김 씨가 어느 날 제게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정희야, 이거 봤어? 내 얘기잖아. 화면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시장에서, 길에서. 제가 대답을 제대로 한 부분은 다 잘려나가고 피곤해 보이는 순간만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서진이의 목소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버릴 수 없죠. 영상 아래에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어요. 해시태그 치매인식, 해시태그 가족이 우선, 해시태그 헌신적인 며느리. 조회수는 하룻밤 새 수십만. 사람들은 그녀를 천사라 불렀습니다. 뉴스에서도 다뤘어요. 성공한 며느리의 따뜻한 이야기로요. 하지만 그 칭찬 속에는 저를 향한 암묵적인 조롱이 숨어 있었죠. 그래, 불쌍한 어머니네. 저런 며느리 두면 복이지. 단 한 번도 저를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제 인생을 판단했습니다. 정한푸드를 세우고 가족을 지키고 평생을 버텨온 제가 하루아침에 치매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도윤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진지함이라는 이름의 벽이 세워져 있었죠. 엄마,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말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죠. 엄마, 이거 조회수 200만 넘었어요. 다들 서진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치매 걸린 시어머니 돌보느라 고생 많다는 얘기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서진이가 상담받은 의사 말로는 이런 경우엔 부정이 흔하대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미 그녀의 이야기를 믿고 있다는 걸요. 그녀는 아들의 머릿속에 사랑과 효심을 가장한 거짓을 심어 놓은 거였죠. 나가. 제 입에서 단호하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히 저를 가둔 듯 보였지만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태석 씨, 복지센터 방문 기록 있죠? 예. 동의 없이 잡은 예약까지 다요. 좋아요. 영상 편집된 거 증명할 수 있죠? 이미 작업 중입니다. 원본, 타임스탬프 전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서진이는 늙은 여자가 더는 싸우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기는 법을 배운 여자였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세상을 버티면서 내 자식을 지키면서 배운 생존의 기술이 있었죠. 그날 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 저는 오래전 잊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모든 걸 되돌릴 결심이요.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세상을 흔들 파도가 될 거였습니다. 밤 공기는 서늘했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두니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고 들어왔죠. 그 바람에 찻잔 위 김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고요했지만 고요함 속에 무언가 끓고 있었죠. 오래 참고 눌러왔던 분노가 이제는 방향을 찾은 듯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화면을 켜니 태석 씨의 메시지가 또 와 있었어요. 그녀, 이번엔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브랜드 이미지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네요. 외부 PR팀까지 불러서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스스로 불을 지펴주는구나. 그녀가 손을 대는 모든 것이 이제 증거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기다릴수록 그녀의 거짓이 더 커지니까요. 그날 새벽 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정한푸드를 처음 시작하던 시절의 장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시장 노점에서 김밥을 팔던 시절, 손끝에 밥풀을 묻히며 계산기를 두드리던 제 젊은 손이 보였어요. 낡은 사진 속 제 얼굴은 그때보다 주름이 많아졌지만 눈빛만큼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죠. 지켜야지. 내 손으로 만든 것, 내 피와 땀으로 쌓은 것, 절대로 그 아이 손에 넘기지 않아. 그날 이후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태석 씨가 준비한 법적 증거 외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존재하지만 세상은 조용한 진실보다 큰 소리를 더 믿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진짜 이야기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녀가 편집한 거짓 영상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영상으로요. 며칠 뒤 저는 오랜 단골 중 한 명인 택시 기사 이 씨에게 부탁했어요. 이 아줌마가 부탁 하나 해도 되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럼요, 아줌마. 제가 뭐든 해드리죠. 그의 아들이 영상 편집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편집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진실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말을 꺼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영상, 사실과 달라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가 한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을 잇는 순간 오랜 세월 쌓아온 억눌림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저 시어머니로만 불렸던 이름이 다시 한정이라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죠. 그 영상은 이 씨 아들의 손을 거쳐 단정하게 편집됐어요. 조용한 피아노 음악과 함께 제가 김밥을 말고 손님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장면들,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정희 아줌마요? 그분은요, 새벽마다 제일 먼저 나와요. 손님 이름도 다 외워요. 치매라뇨, 그분이요? 매일 계산까지 정확히 하시는데? 그렇게 모은 영상은 진짜 한정희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됐어요. 그 영상을 올린 건 제가 아니라 시장 상인들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올려야 해요. 그동안 너무 억울하셨잖아요.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영상이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이게 진짜래. 저 시어머니 너무 멋지다. 이게 사람이지. 거짓이 아니라 진짜 사람 냄새. 댓글에는 응원의 말이 쏟아졌어요. 세상은 결국 진실편이에요. 우리 엄마도 저분 같아요. 꼭 이기세요. 그 며느리 꼭 벌 받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제 편이 되어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며칠 뒤 서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공손한 척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인터넷에 떠도는 그 영상 어머니가 올리신 건가요? 아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올렸더라. 그럼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영상, 오해를 불러올 수 있잖아요. 오해는 내가 만든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저도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면 제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가족을 팔아선 안 되지. 내가 한 짓은 가족을 이용한 거야. 그녀의 숨소리가 가빠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과거 정한푸드를 키워오며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기계수리기사 김 사장, 납품업체 박 부장, 회계 담당 윤 대리. 그 사람들 대부분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이지요? 나예요, 정희. 어머님, 그 영상 봤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고맙구나.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날 이후 저는 시장 사람들과 직원들과 오래된 거래처들과 하나둘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나를 보며 말했죠. 우린 믿어요.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니까. 그들의 손을 잡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그날 밤 태석 씨에게 전화했어요.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정말 시작하실 겁니까? 그래요. 지금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자만한 때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누나, 폭로를 준비하죠. 이번엔 세상 전체가 보게 될 겁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길거리 가로등이 하나씩 꺼지고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오랜 시간 준비해온 싸움의 서막이 밝아오는 순간이었어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는 떨림이었어요. 이제 내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믿은 그 순간이 내가 만든 함정에 내가 빠지는 순간이 될 거야. 그리고 저는 노트를 덮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다, 서진아. 삶은 참 묘하지요. 가장 약해진 순간에야 비로소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한정이, 그 여인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의 모든 진실을 가장 또렷하게 보고 있었어요. 몸은 무겁고 심장은 둔하게 뛰고 갈비뼈 밑은 바늘로 찌르는 듯 했지만 정신만은 오히려 너무나 맑았죠. 왜냐하면 오늘은 모든 거짓이 무너질 날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코끝엔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삐하는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려 퍼지는 병실. 한정희는 천장의 얼룩을 따라가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죠. 살아있구나, 아직은 끝이 아니야.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님, 쓰러지셨어요. 탈진이에요. 며칠은 꼭 쉬셔야 해요. 그 말에 정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쉬라는 말,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거든요. 그리고 곧 들려온 소식. 아드님께 연락드렸어요. 오시는 중이에요. 정희는 그 말을 듣자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아들보다 먼저 떠오른 건 며느리 윤서진의 얼굴이었어요. 그 여자가 이 기회를 절대 놓칠 리 없었죠. 그리고 정말로 복도를 울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서진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놀랐어요. 그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싸늘했어요. 도윤은 뒤따라 들어왔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정희는 알아요. 진심은 언제나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늦게 깨닫게 되죠. 서진은 연극 배우처럼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젠 일 그만두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그녀의 손끝에서
반짝였으니까요.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촬영 중이었죠. 고마워요. 정희는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진심이 아니라 연기였어요. 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그녀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시켜주는 척했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림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찍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도윤이 회사 전화를 받고 나가자 병실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진의 목소리가 바뀌었죠. 이 타이밍 나쁘지 않네요. 그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밖을 확인하고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어요. 달콤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도끼만 남은 얼굴이었죠. 도윤이는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자고 하네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집이 김밥 냄새로 가득 차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녀는 제법 즐거워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침대 난간을 두드리며 말했죠. 근데요, 어쩌면 이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병원 기록이 생기면 요양원 얘기를 꺼낼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멀리 도윤이가 자주 안 와도 죄책감 안 느낄 만큼 먼 곳으로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작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어요. 정희는 눈을 감은 채로 그 모든 독을 들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심박수는 흔들림 없었고 얼굴엔 분노 대신 평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사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서진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흘러나왔어요. 어머니는 왜 그냥 돌아가시지 않아요? 순간 정희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요해졌죠. 이 말 하나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녀의 진심이 세상 밖으로 튀어나온 순간이었으니까요. 돌아가시면 주식이 전부 제 거예요. 뭐, 도윤 거지만 그게 그거죠. 그 늙은 분이 만든 회사. 이제 진짜 성장이 필요한 때예요. 김밥 장사로는 안 되죠. 그녀는 웃었어요. 냉소적으로. 어머니는 그냥 운 좋은 늙은 여자예요. 그걸 천재처럼 포장하고 살았죠. 그 순간 정희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래, 그게 내 마지막 말이구나. 속으로만. 아주 조용히. 그녀가 떠난 뒤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기계음만이 귓가에 맴돌았죠. 정희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작은 검은 점, 천장 모서리에 붙은 렌즈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잡았다. 그 한마디가 허공으로 새어나갔어요. 다음 날 새벽 변호사 태석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다 찍혔어요. 음성, 영상 모두 완벽해요. 정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죠. 재무 증거는요? 전부 확보했어요. 그녀가 빼돌린 돈, 가짜 계좌,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기자회견 월요일 아침입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결혼식장에서 얼굴에 부어졌던 샴페인, 비웃던 시선들, 복지센터 앞에서 치매 노인이라며 모욕하던 그 목소리들 모두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어요. 이제 그 선의 끝에서 모든 게 뒤집힐 거였죠. 아들도 오게 해요. 태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정희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끝을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물들었어요. 도시 위로 퍼지는 붉은 빛이 마치 오래된 분노의 색 같았죠. 정희는 그 아래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끝이야. 그리고 시작이기도 해. 잠시 후 도윤이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그의 눈엔 피곤함과 후회가 섞여 있었죠. 엄마 제발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의 삶에도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을 속이고 이용하려 들 때 기억하세요.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이 진짜로 이깁니다.